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정책을 보존 규제에서 정비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130m까지 허용해 아파트 40층 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밀도 개발입니다. 특히 시청사와 중앙공원 인근 두 군데는 공동개발 권장지역으로 지정해 개발 방식에 따라 높이 130m의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공동개발 권장지역은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고밀도로 복합 개발되는 말 그대로 원도심 개발의 시범지역 성격입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 주체에 다양한 혜택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결국 외곽의 신규 택지 개발과 비교해 얼마나 사업성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박한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청주시가 과감한 개발 그리고 담대한 도전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원도심을 유지하고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불균형에 대한 사례는 전국에 여러 사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러나 우리 청주의 원도심 지역의 130m의 높이의 건물과 그리고 40층 이상의 아파트를 통해 청주의 스카이라인을 확 바꾸겠다는 비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 시민들이 의견을 얼마나 꼼꼼히 듣고 그 개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용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고밀도 저집적의 복합 개발이죠. 그야말로 뉴타운급의 환골 탈퇴를 청주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 완전 슬럼가였던 곳이 문화예술 복합의 중심지가 되는 이런 킹스크로스 사례, 그리고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그 구겐하임 미술관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문화 예술의 복합적인 중심지가 됐다는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예. 즉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높여서 건물만 높이 올리고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의 어떤 활성화만 꾀할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이죠. 그야말로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청주의 어떤 전통적 중심지 이런 전통도 잘 살리면서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다만 이번에 이 발표가 도지사와 시장 간의 갈등 속에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어떤 청주의 랜드마크, 충북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장은 그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것이 복합 개발하는 것이 더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어떤 대립 갈등 속에서 서로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청주시 원도심 지역이 2022년에 경관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실이 있다던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 청주시가 이제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예.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다만 한 2년 전쯤에 경관지구를 지정했던 취지가 우리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청주시 원도심의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관을 보호하자라는 좋은 취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대적 개발과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균형감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과연 청주에 집을 더 지어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만약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출생률이 0.72밖에 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주는 그나마 이제
인구가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예. 이제 주변 시군의 인구를 그 빨아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청주의 주택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120%에 육박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그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그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건설업체가 있으니까 그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예. 뭔가 계속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이 짓는 부분이 그렇다면 외곽에 짓는다라고 한다면 녹지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녹지는 한번 파괴하면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짓는다면은 이 도심 재생에 필요한 원도심 지역에 짓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과연 원하는 스카이라인이 이 높은 고층의 마철루의 스카이라인이냐 아니면 우암산이 보이고 무심천을 가두지 않는 그런 어떤 경관이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청주의 경관을 살리는 선에서 이 오래된 건물들을 재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분이 긍정, 부정의 측면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겠다라는 청주시의 새로운 실험,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신 교수님? 네, 그 제임스 윌슨이 얘기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슬럼화되고 원도심이 이제 계속 상대적으로 노후와 낙후 이렇게 되면서는 범죄들이 계속 급증한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낙하되면서 이제 심리적 박탈감이라든지 또 아주 고연령대 어르신들만 남게 되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뭐 반드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이재표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게 집을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중심이 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중심 상업지구의 특징을 잘 살리고 전통적인 그야말로 청주의 히스토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심 지역의 그런 랜드마크 성격을 잘 살릴 거냐 어느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만을 공급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청주에서 미분양이 한때는 뭐 3,000세대까지 있었지만 지금 약 1,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미분양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택만 공급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을 거고요. 그것은 이제 난개발, 투기, 과잉 공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야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다소 어렵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밖에 없다.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데 방점을 두는 건 아닐 것 같다. 나중에 4천여 명의 정주 인구가 는다고 한 것은 주택을 공급해서 는다기보다는 예. 문화, 예술, 각종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져서 사람이 모이는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장단점을 잘 살려서 미래지향적이고 랜드마크를 살리는 이런 개발을 되기를 희망합니다. 맞습니다. 그 청주시의 그 정체성을 갖다 훼손되는 그런 개발은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그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그 요즘에 그 생활 그 방식 자체가 많이 그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바로 그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어떻게 그 청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느냐. 그리고 이번 개발 조건도 그런 그 기부 체납과 여러 가지 공공성이 가미돼야 그런 것들이 허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와 또 시민들과 또 그리고 민간 사업자 간의 그 소통에 의해서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도시 개발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거기서 그 임대료가 싼 부분 때문에 소극장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지가 상승과 여러 가지 임대료가 올라간다라면 그분들이 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그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그 시와 함께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원도심 개발에 따른 우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변호사님 뭐 말씀해 주시죠. 무분별한 개발이라던가 이제 투기 세력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주택 이제 공급수에 이제 수급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는 자체하고서라도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게 됐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도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책이든 찬반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하지만
우리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라던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철저히 수렴해서 기존 경관도 유지하면서 이제 신속한 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고 높이를 130m까지 허용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도심이고 원래는 상업지역이었었고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은 땅값도 비싼 지역이고 결국 도로를 넓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민간 사업자한테 다 넘겨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성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때 가장 사업성이 높은 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130, 지금 현재는 20m, 40m로 제한돼 있는 것이 5배, 6배로 높아지게 되면은 조망권을 가리게 되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청주 시내에 지금 알바끼처럼 들어와 있는 원도심에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암산을 지금 바라볼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청주 원도심 전체에 다 그렇게 고층으로 꽉 차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망권이라는 걸 저희가 기대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도심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언제 원도심이 활성화돼 있었는가? 과거에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걸어다니면서 다녔을 때 원도심이 활성화됐던 거고 지금도 원도심에 있는 대다수의 상권들이 차를 이용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상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심의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도심으로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업종으로 바꿔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박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그 이재표 대표님께서도 그 우암산을 바라보는 그 경관을 갖다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해서 부산을 예를 들면 삼복도로라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6.25 때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그 판자촌을 형성했는데 그 도로를 갖다가 나름대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어떤 그 관광 도로로 개발을 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1,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는데 그 투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거기가 또 침체 현상이 또 벌어진답니다. 지금에서 그 삼복도로 또 벨트가 또 각 구별로 해서 지금 다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맡겨놓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비근한 예로 수동에 보시면 드라마의 거리부터 해서 드라마 세트장부터 해서 많이 처음에 활성화돼서 민간 사업자들이 카페의 거리도 조성을 됐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또 많이들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손님들이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우암산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도심 경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중심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들이 야경과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갖춘다라면은 그것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개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난개발, 투기, 과잉 공급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우려고요. 그보다 좀 더 큰 게 세계적인 아까 도시들 그다음에 국내에서 대표적인 도시 재생, 원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은평구 향림마을이라든지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그다음에 광주 1913 송정시장 이런 데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출발해서 성공을 어느 정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참여가 절대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주민 주도로 했다는 거죠. 관 주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고 거점 유도 지역, 특화 관리 지역, 예를 들어 도시 활력 권력 이런 권역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과연 어떤 거에 어떻게 주민이 참여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청주의 랜드마크, 충북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용두타지 철당간이라든지 망선로 이런 것들은 보호한다고 그러지만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긴 안목으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건설업체 올 상반기만 해도 7개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0개가 종합건설업체 기준으로요.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3.5배 이상 지금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어필하면서 계속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재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수도 있다. 대표적 랜드마크는 안 보이고 결국에는 건물들로만
가득 들어차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사례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개발이라고 하지만은 과거의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보듯이 완벽한 공공개발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 뭐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자본의 어떤 그런 그 투여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동산 리츠라는 형태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지자체도 참여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부분은 지자체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하는 건 사실은 그 민간 자본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계속 나오는 대장동도 그게 공익성이 얼마큼 되는가를 갖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도시치고 이러한 그 원도심 개발 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부산 얘기도 했지만 부산은 18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또 현실화가 되는 데는 사업성이 또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멀리 갈 것 없이 저는 이 청주시가 문화재조청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면서 결국은 그 이 공공자본으로 다 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리츠로 했는데 결국은 시가 건물 대고 자본 다 투자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은 지금 그 페이퍼 컴퍼니가 갖고 있고 2029년에 또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공공성이 직접 공공기관이 그 상당한 부분을 갖고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이런 민간 개발은 결국에는 그 발표는 화려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대변인 요 주제 관련 더 하실 말씀 네,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이 그 완성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그 재정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도심을 지금 형태를 볼 때는 싼 임대료 때문에 거기에 공공성적인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민사회 단체부터 해서 그 문화예술인들 왔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가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지가와 여러 가지들이 상승이 될 때 그분들의 어떤 그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공공성에서 책임을 져줘야 이런 것들이 콘텐츠와 같이 개발되면서 청주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 개발이 잘 되리라고 생각드리고요. 그래야 또 인구도 유입이 되는 것이고 유동인구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청주시청을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철거를 하고 새로 짓지만 그 이후에 그 공간에다가 그 기억의 공간이랄지 이런 그 앞으로는 그런 직접적인 물건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그 IT를 통해서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좀 같이 개발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콘텐츠를 많이 그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떤 댓글이 있었습니까? 네, 그 원도심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역사, 문화유적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일 것이냐에 대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여러 비판도 있지만 또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EYOU 땡땡님께서 구시가지 전체적으로 무심천의 다리를 2배 이상 더 지어야 한다. 효과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그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9월 21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미래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충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21살 조민희 씨는 대학 진학을 위해 대전에서 청주로 넘어온 지 4년째입니다. 집값이 싼 점이 좋지만 이곳을 떠나는 게 목표입니다. 어찌됐건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서 해야 그래도 좀 성공한 커리어 우먼 같은 시선도 있어서. 실제로 지난 10년간 충북을 떠난 20, 30대 여성은 17만 3천여 명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1만 3천여 명 더 많았습니다. 해마다 1,000명 넘게 더 나간 셈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매년 580명씩 더 들어온 20, 30대 남성과는 반대입니다. 청년 여성들이 충북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청년 여성을 위한 유망한 일자리가 다른 시도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월 평균 임금을 같은 연령대 남성과 비교했을 때 만 20에서 24세는 남성의 88%, 25에서 29세는 83%, 30대에는 69% 수준까지 벌어졌는데 전국 최저치와 비교해보면 충북의 격차가 더 컸습니다.
30대 고용률도 여성 63.3%, 남성 93.4%로 크게 차이 났습니다. 충북 남녀 차는 전국 평균보다 컸습니다. 출산, 육아, 보육 등 변화가 생길 때 고용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0, 30대 여성들은 특히 문화와 여가 시설을 남성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충북을 떠난 여성들은 물리적 노동, 여가 환경은 물론 성평등 문화와 인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여성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표 대표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저 뉴스를 굉장히 관심 깊게 봤었는데요. 여성들이 더 많이 떠나는가를 보도를 보니까 여성들은 그 한 10년 동안 그 들어온 사람만 나간 사람이 한 13,000명 정도가 더 많고 남성은 아주 소폭이지만은 오히려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 통계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역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똑같이 같은 일을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 같은 걸 보게 되더라도 20대 초반의 임금은 뭐 거의 비슷한데 반해서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면은 이제 남성 임금이 한 70%대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면 살수록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이런 한계 때문에 아마 많은 여성들이 일단 떠나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뉴스에서 인터뷰한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수도권으로 가서 일해야 전문직 여성 같은 뭐 시선이 있다라는 학생의 말에 결국 학생의 말을 이제 해석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그 청년 여성이 만족할 만한 직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2023년 제가 통계청에 그 남녀 그리고 20세에서 39세 이제 전입 전출 그리고 순이동 인원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숫자가 좀 독특했던 게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20세에서 한 39세 정도,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한 그 정도라고 보고 20에서 24세의 남녀만 유독 마이너스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20세에서 24세 남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91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더 독특하게도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마이너스 995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20세에서 24세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는 그 연령대에 우리 충청북도의 청년 여성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부에서 청년 문제, 특히 이제 이런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나 산업의 수도권 일극화, 뭐 수도 없이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의 수도권 일극화, 특히 여성 청년들의 수도권 일극화 문제가 사회에 또 지방의 지속 가능성과 맞물려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잉여남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자들이 남초 현상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남자들이 남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최근에 일본에서 미혼 여성만 대상으로 그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550만 원을 그냥 바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사람을 무슨 도구로 생각하는 거냐, 뭐 여러 이제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미혼 남성들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개개인의 연애사를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 지원한다는 걸 해서 또 굉장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 비난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큰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정말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문화적으로 굳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처음에는 간단한 트렌드로 오다 나중에 컬처로 변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게 문화가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민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때가 됐습니다. 박한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통계 수치가 좀 매우 암담한데요. 저도 뭐 따로 통계 수치를 다른 분야 여러 가지 봤지만 좀 이제는 많은 그 청주시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 청주시의 인구는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씩은 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성 인구는 또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그 청주시에 따르면요. 그 20, 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그 지역 소멸 위험 지수는 청주가 처음 소멸 주의에 해당하는 0.87로 그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2년에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그 이제는 청주시가 지속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단순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 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청주의 이제 산업의 구성을 보시면 청주는 우리 충북 전체로 봤을 때 연간 약 80조 정도의 GRDP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가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인근 145만 인구의 대전보다 GRDP 규모가 충북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다고 보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필두로 한 대기업 그리고 거의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상대적으로 남성 고용이 더 많이 전통적으로 왔었고 남녀에 따른 고용의 차별, 임금의 차별, 여러 직무의 차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교육, 문화, 의학 이런 쪽의 서비스업입니다. 관광 이런 분야들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발달한 지역은 특정, 뭐 관광이 아주 발달했다 이런 몇 군데 지역들만 그런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도 여성이 선호하는 교육이나 의류, 금융, 관광 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이고 서울 수도권에 종속적이고 발달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이 또 좋아하는 최첨단 IT나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도 대부분 이제 남성연구원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축인데 그게 정주 여건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졌고 수도권 KTX 이런 걸로 교통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 직업군 자체가 거의 수도권에 좀 몰려 있고요. 특히나 그런 교육을 또 받는 그 자체 시스템 자체가 거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러 수도권에 올라가다 보면 또 나중에 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 직장을 잡을 가시려고 노력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 직군 자체가 그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까도 그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충북이 좀 재편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분야 그리고 이런 그 몸을 쓰는 그 블루 칼라 분들이 아니라 좀 그 머리를 지식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화이트 칼라의 그런 산업들을 갖다가 그 관과 그 기업들 간에 그런 서로 협동 체제로 인해서 많이 그 기반을 갖다가 좀 닦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다른 문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혼인과 출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청년 여성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대책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충청북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출하는 그런 이제 전입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일관되게 1위가 직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2위가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계처럼 20세에서 24세의 여성의 유출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직업군을 저희가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경로들을 열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제 모 기관 조사에 의하면 일단 저희 지역에서 직업을 구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리고 정착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주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세에서 24세의 여성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처음 주제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그 지자체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특히 민간기업 같은 데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민간인들과 협업 시스템을 갖춰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는 부분인데, 유독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소와 관계를 해서 많이 일을 갖다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갖다가 협업을 할 때 정말 그런 그 시스템적으로 그 공공기관이 일부러 갖다 할애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 처음에 교육기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원도심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좀 요새 미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지금 그 선호하는 직종이기도 하고 활발한 그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을 갖다가 들여서 그 자본을 투여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니까 차라리 그 공유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 예,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일단 저는 지역이 소멸한다는 건 협박이다, 겁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없이 지역은 소멸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80년대 말 95년도까지 그 행정교육 통폐합 통해서 충북에서도 중원군이 충주랑 통합됐고 또 제원군 대천 통합됐고 2014년에 청원군 청주랑 통합됐잖아요. 그리고 멀리 안 가도 지난 총선 때 제발 우리 지역 좀 소멸시켜 달라고 서울로 편입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아, 그런 소멸은 되고 이 소멸은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어떤 겁박이 결국은 그 주민들을 겁주고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면은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 지역 소멸 기금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대부분 다 사람은 없는데 그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짓는 데다 다 돈 쓴다라는 거죠. 예.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주는데 제가 볼 때 출산 장려금 준다 그래서 애를 더 낳지도 않을 뿐더러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과연 뭐 중학교가 고등학교 갈 때에도 그 지역에 남아 있는가를 놓고 생각하면 사실 그 전혀 도움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주민 통치를 위한 어쩐 이데올로기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아이를 낳으면 돈 준다는 식의 이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지역이 사라진다고 겁박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의대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환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결국은 행정구역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바라봐라라는 말을 정치권에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네, 지금 저희가 토론하듯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았고요. 그게 이제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NADO 땡땡님께서 일자리만 많으면 뭐하노? 애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 차라리 지방 일자리를 높여 주거를 안정시키는 게 효율이 좋을 듯이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등 공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며 행정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낸 청주시. 앞서 6월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았고 올 초에도 성추행 의혹, 음주운전 등으로 공직기강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공금횡령의 경우 7년 동안 청주시는 까맣게 몰랐고 감사원이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며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김태순 청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년 보직순환이라는 인사원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재도 동일부서 4년 이상 근무자가 4% 정도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비리 차단, 자체 감사 부실, 인사 검증 및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입니다. 공직기강 회의와 관련해 유연근무제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만도 지각과 규정 미준수가 10.9%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로 주의 훈계 등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주시는
2년 보직 순환의 경우 직렬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유연 근무제 실태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딴 공무원 비위와 기강회의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점검 등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공무원들의 불법 일탈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어섰는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청백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고전이나 역사책 속에나 남아있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탁하 부정이라고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습니까?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기 바쁘고 또 무사한 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문화적으로 정착하는 이런 단계까지 와버렸으니 과연 아랫물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깨끗하거나 또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견제와 균형, 감시 이런 기능들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묘서 동철하고 고양이 보고 쥐 잡으라 그랬더니 같이 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기대할 건 그야말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예리한 눈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듭니다. 이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대전시 공무원이 왜 쓰레기 봉투 비용 관련해가지고 한 3,900만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타 지역 사례였으면 뭐 그럴 텐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히 도덕적 해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형법이 금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으로는 형법상 이제 업무상 횡령, 그리고 공전자 기록 등 위작,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동행사 너무 많은 죄책과 관련해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요. 이게 통상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아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중한 범죄다 보니까 평소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고 있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한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그 청주 시민들께서 하루하루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나 그 장기적인 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그 비리 사건들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가 깊고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 경직된 조직의 특성상으로 공무원 비위와 그 기강 해이 문제가 대부분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고 또 그 핀셋형 조치와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넘기기식 대처를 갖다가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시 조직 체계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뭐 개인적인 일탈, 예를 들어 뭐 술 먹고 운전했다 이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탈과 지금 벌어진 저렇게 뭐 시의 재산을 착복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거에 그 청주시청에 소유한 자투리 땅을 팔아먹은 공무원이 있었어요. 예. 제가 젊었을 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받은 건 뭐냐면 많은 땅을 팔아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팔아서 일부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땅을 팔아서 어찌 보면 민원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결해 주고 어떤 돈은 시에 입금시키고 어떤 돈은 자기가 갖고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했는데 그런 공고가 나가고 돈이 들락날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7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 시 내부에서는 알지 못했고 감사원이 먼저 알아서 수사 의뢰하면서 시가 알았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한 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청주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청주시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책임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들의 비행위나 기강 해이가 청주시나 여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나 괴산권 등 많은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 청주시 공무원의 그 횡령 사건이 아까 이재표 대표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수년 동안 청주시에 이런 것들을 적발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여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만연해 있는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가 사실상 감사가 이루어져도 요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럽게도 어찌됐든 청주시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빈발하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특별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라던가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점 사안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시민들의 그런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이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기는 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좀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특별 감찰에 대한 결과는 이제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런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라는 사실만 듣고 신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청주시가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우리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텐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인과 대책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원인을 잘 분석하면 그게 곧 대책이 되겠죠.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우선으로 꼽힐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공무원의 경우에 가장 큰 게 이제 강등 정도고 주의, 훈계, 견책, 감봉 뭐 소위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엔 애게, 고작 이런 정도 이런 처벌이 반복적으로 왔고 온정주의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강했고 또 설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1, 2년 지나 있어 보면 소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소청심사를 해서 다시 다 또 복귀가 됩니다.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다시 회복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일부 아주 억울해서 그렇게 회복된 경우도 있겠지만 온정주의로 해서 오랜 관행처럼 이렇게 솜방망이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솜방망이를 강하게 일벌 백개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들을 칩니다. 특별 감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묘서 동처 말씀드렸지만 감찰하는 자와 감찰을 받는 자들 다 같은 부서에 있었거나 상하관계로 있었거나 이런 온정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길게 끕니다. 가다 보면 국민들이 기억 속에 잊혀질 쯤에 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구타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서 물타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복지 부동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복지 안동이라고 합니다. 눈알만 굴린다고 그래서 복지 부동이 아니라 복지 안동까지 가는 이런 조직 문화로 정착한 이런 부분들을 화끈하게 우리가 진짜 일벌백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예, 이번에는 박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공직자 비행위를 보게 되면 이번에 문제점이 그 개인적 차원하고 주직적 차원에서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은 예전의 업무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좀 분절화돼 있고 협업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혼자서 다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감사 체계 부분에 있어서의 구멍이 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과연 위에 상부 단위에서도 이게 몰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앞으로에도 그 I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 사람의 손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좀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을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통 업무를 할 때 그 청렴 서약식이라는 걸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어떤 그 문구만 해서 서약식만 쓰는 게 아니라 업무 보고할 때나 이럴 때 청렴 업무 보고 형식을 내서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들을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 취재를 하다 보면 특정인이 한 업무를 너무 오래 하면서 복잡한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뭐 팀장이나 과장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업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 2년마다 이 보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해명은 부서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그 한 부서에 있지 않도록
계속 순환 근무를 하는 것과 그 지휘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맥락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관리 태만에서 오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예.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예인은 사인이고 다만 유명한 사람일 뿐인 거고요. 공무원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월급 주는 공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최대한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식의 어떤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댓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이 준비해 오셨습니까? 윗물 아랫물에 대한 그런 유효의 댓글들이 많은데 하나 유감인 것이 보은군에 대한 그 평일날 골프 친 거에 대한 그 댓글을 찾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어떤 기관장을 옹호하는 댓글,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TG77땡땡님께서 뭐가 문제냐고? 우두머리급이 단체로 자리 비운 게 잘못인 걸 몰라? 지역단체장들인데 그럼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들이 한날 한시에 연차를 내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인가? 이런 댓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9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